감히 사망보험금 타고 딴 여자랑 도피할 생각을 해? 네가 사람이냐? 죽은 척 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 이 사기꾼 놈아. 어디서 쇼를 하고 있어 지금, 이 나쁜 놈.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명의 조문객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관으로 걸어가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탁! 저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40년 동안 당신한테 속았어요.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사람 살아있었어? 뭐야, 죽은 척이었어?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5명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살아계셨어요? 여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남편은 죽은 척을 한 걸까요? 저 5명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60대 아내는 어떻게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40년 인내와 단 하루의 폭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송편을 찌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는 동안 남편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시댁 식구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손님처럼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됐죠. 여보, 차례상 다 차렸어요. 들어오세요. 남편이 느릿느릿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리는데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요. 감기라도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며 상을 치우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데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웠고 원망스러웠고 때론 증오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남편의 낡은 지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자 사진이 든 지갑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가족은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아내입니다. 따라오시죠. 의사 상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CT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럼 얼마나 남은 건가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시간을 조금 더 버는 정도일 뿐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6개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겠더군요. 환자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 어떤 얼굴을 할까?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검사 결과 나왔대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숨기려 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의사가 들어왔고 남편에게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시한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시 그렇군 하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냐? 그런 의심이 스쳤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암에 걸린 게 미안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괜찮아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저는 억지로 밝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순이야. 왜요? 나 검사 좀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오진일 수도 있잖아. 오진? 의사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는데 오진일 리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병원도 가보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어간다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그날 밤 남편은 잠들었고 저는 병실 복도에 나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숨기는 걸까?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아내에게 숨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오진이라고 믿고 싶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저는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간다며? 내가 같이 갈까? 누구죠? 오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볼까 말까?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침대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왔고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회사 후배야. 별거 아니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사 후배가 오빠라고 부른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서둘렀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남편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뭔가 숨기고 있어. 그렇게 확신하는 순간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만약 죽으면 장례식 크게 치를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나 살아생전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 뭐라고요? 요즘 그런 거 하잖아. 건강할 때 미리 장례식 치르고 가족들 모습도 보고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 장례식을 치릅니까? 그게 무슨, 생각해봐. 나 6개월밖에 못 산다잖아.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살아있을 때 보고 싶지 않겠어? 남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섬뜩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졌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무슨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입원하는 동안 챙겨온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그러다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혀진 종이 한 장, 펼쳐보니 보험 증서였습니다. 생명보험 5억 원, 수익자는 저였습니다. 이순이, 이게 뭐지? 남편이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일을 보니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때쯤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 받아야겠다며 병원에 다녀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원. 남편이 죽으면 제게 5억 원이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든 걸까?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뭔가를 꾸미는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의심을 키웠습니다. 여보, 뭐해? 서재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험 증서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 짐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귀가 빨개지는 버릇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5억 원. 이 돈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남편이 정말로 6개월 후에 죽는다면 이 돈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대답도 없이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더니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5억 원. 수익자 이순희. 왜 제게 말도 없이 이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을까요? 새벽 3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오빠,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에게서 온 수십 개의 문자. 저장된 이름은 김 과장, 이 부장, 박 차장이었지만 내용은 회사 동료가 보낼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매일매일 여러 번호로 30분, 1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즐비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의 대화방, 사진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식당, 카페, 심지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각 여자에게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이혼 준비 중이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5명의 여자에게 5가지 다른 거짓말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뭐였던 거지?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다음날 오후 남편이 병원에 간다며 나간 사이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제가 모르는 비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액 3천만 원.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여자 이름들로 이체가 나가 있었습니다. 김미선에게 50만 원, 박소영에게 70만 원, 이지은에게 100만 원. 핸드폰에서 봤던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손자 분유값 아끼려고 마트 세일 때만 장을 보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남편은 여자들한테 매달 수백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자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가게.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옷장 주머니에서는 장미 룸살롱, 백합 노래방 명함과 호텔 키카드도 나왔습니다. 2주 전 날짜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 야근한다고 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갑자기 5억짜리 보험 가입. 정확히 3개월 후 말기암 진단. 그 사이 5명의 여자들과 만남. 비밀 통장에 3천만 원. 그리고 살아생전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는 황당한 제안. 설마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병원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면 실제로는 암도 없는데 말기암이라 거짓 진단을 받고 살아생전 장례식 명목으로 진짜 장례식을 치르고 관 속에 죽은 척 누웠다가 오원금 5억을 타내는 거라면 남편 친구, 동생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거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빼돌려서 여자와 도망가는 거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3개월 전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며 혼자 갔을 때 이미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준비한 게 아닐까요? 15년 동안 5명의 여자를 만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할 수 있던 사람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또 술 냄새,
다른 병원은 어땠어요? 응,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기로 했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거, 살아생전 장례식 말이야. 진지하게 생각해 봐줄래? 나 진짜 얼마 못 산다잖아.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마지막 소원이 아니라 마지막 사기극의 시작이겠죠.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일부러 순한 아내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장례식장 친구와 짜고 죽은 척 연극을 해서 보험금 5억을 타서 여자와 도망가려는 거라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하지만 차가운 결심이 섰습니다. 나도 한 수 둬야겠어. 40년 동안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해지셔야죠. 그리고 살아생전 장례식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크게 치르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저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 속에는 남편이 절대 모르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한번 속여보지. 당신이 죽은 척 연극하려면 나도 순진한 아내 연극을 해주지. 장례식장에서 관 뚜껑 열릴 때까지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줄게.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끝내주겠어. 남편은 제 속마음을 전혀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편보다 한 수 위에 섰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병원이랑 장례식장 알아보는 거야.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일주일 후 어느 저녁 남편이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애들아,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은 죽은 척 할 거야. 네. 아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딸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내가 암이라는 건 진짜야. 하지만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달에 장례식을 치르고 내가 죽은 걸로 할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보험금이야. 5억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은 걸 경험하고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사한테 사망진단서 발급받기로 했어. 장례식도 진짜처럼 치를 거고 조문객들은 내가 정말 죽었다고 믿을 거야. 화장하는 척하고 나는 관에서 빠져나올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죽은 척? 보험금 사기? 아빠, 그건 범죄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안 들켜. 완벽하게 계획했어. 너희들만 알면 돼. 엄마랑 너희 둘만.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이야, 이해해줘.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5억이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아들, 딸아,
이건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들과 딸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다 아빠를 믿어. 잘 될 거야.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동안 숨어 있다가 보험금 나오면 그때 연락할게. 아들과 딸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다 계획했어. 너는 그냥 슬퍼하는 아내 역할만 하면 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기대에 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병원 간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병원이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30대 중반의 화려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에서 본 그 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로 확신으로.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혼자 나왔습니다. 저는 카페로 들어가 멀리서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여자가 나가자 뒤따라가 차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좀 갔다 왔어요. 나 병원 다녀왔어. 서류 처리하느라 시간 걸렸네. 또 거짓말.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여자를 만나고 온 주제에.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만난 여자와의 대화. 오빠 다음 달이면 정말 다 끝나는 거죠? 응, 걱정하지 마. 장례식 치르고 죽은 걸로 하면 돼. 5억 타면 우리 해외로 나가는 거 맞죠? 당연하지. 태국 아니면 베트남.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해외로 나간다고? 저는요? 40년 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내려가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보험금 받으면 일부 주고 끝이야. 어차피 나 찾지도 못할 거야. 애들은요? 애들한테는 적당히 돈 주고 입 다물게 할 거야. 문제 없어. 남편은 저를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로 암 때문에 죽은 척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자와 도망가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남편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슬퍼하는 아내 연기하고 보험금 받으면 일부만 주고 남편은 여자와 해외로 도망.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머릿속으로 복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례식 날 200명 앞에서 관 뚜껑을 여는 제 모습.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외치는 제 모습. 남편의 뺨을 때리는 제 모습.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해야 했습니다. 보험금 사기로.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의사한테 부탁했어. 돈 좀 줬어. 얼마나요? 3천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하대. 의사 매수. 역시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사람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믿겠네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보험금 못 하잖아. 장례식도 완전히 진짜처럼 할 거야. 영정 사진도 걸고 조문도 받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바빴습니다. 장례식장과 통화하고 의사와 만나고 여자와도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미행하고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제 목소리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식까지 3주. 저는 5명의 여자들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그리고 장례식 날 이 여자들을 모두 초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모를 겁니다. 자기 애인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있을 거라는 걸. 저는 각 여자들에게 익명으로 부고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고인 박철수의 장례식을 알립니다.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던 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밤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조문객 200명이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슬퍼하는 모습, 5명의 여자들도 진짜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제가 관 뚜껑을 열어젖히는 순간 모두가 충격받는 얼굴, 남편의 창백한 표정,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장례식까지 2주.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내가 협조해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계획이잖아요. 저야 따라갈 뿐이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손이 다른 여자들을 만졌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2주 후면 이 손을 영원히 놓을 테니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끝나. 당신의 치밀한 계획도, 내 참았던 인생도 모두 장례식장에서 끝날 거야. 달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밝은 달빛 아래서 복수를 계획하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장례식까지 2주 남은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동생 박철민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왜 이래요? 술 취했네. 형수님, 할 말이 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시동생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없죠? 응,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럼 됐어요. 형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시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바람 피운 거 알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뭐라고요? 형님이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요. 여러 명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형수님도 알고 계시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해야 할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역시.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게 알려드릴게요. 형님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동생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10년 전에 사업 실패한 거 기억하시죠? 응, 그때 많이 힘들어했잖아. 빚이 3억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형님한테 도움 청했죠. 제 평생 단 한 번 형한테 손 벌렸어요.
시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돈도 빠듯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차갑게 거절했어요.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형수님. 그때 형님이 한 여자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차 사주고, 집 보증금 보태주고.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 여자랑 명품 가게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때 남편은 제게 회사가 어려워서 보너스를 못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난방비도 아껴가며 살았는데 남편은 여자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까? 더 있어요. 시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요. 5년 전. 형수님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형님이 안 왔어요. 급한 출장이라고 했잖아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출장 아니었어요. 여자랑 제주도 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형님 찾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형님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여자랑 웃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임종 때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남편이 일이 급해서 라고 변명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자와 제주도에 있었다는 겁니까? 제가 왜 이제야 말하냐고요? 시동생이 울먹였습니다. 형이 무서워서요. 형한테 잘못 보이면 아무것도 못 받을까봐. 그래서 참았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했지만 참았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못 참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님이 죽은 척 하려는 거 알고 계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계획을 도련님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형님 통화하는 거 몰래 들었어요. 가짜로 죽은 척하고 보험금 타서 여자랑 해외 도망간다고 의사한테 돈 줘서 사망진단서 발급받기로 했대요. 제가 형님이 의사 만나는 것도 봤어요. 돈 주머니 건네주는 것도.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확신으로. 도련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님이 불쌍해서요. 40년 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 차리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형님은 뭐 했어요? 밖에서 놀기만 했죠. 형수님이 제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셨는데. 형님이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시동생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당하지 마세요. 형한테 복수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뭐든지 도울게요. 도련님, 형수님 편이에요. 저는 형수님 편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형님 장례식 날 뭐 할 거예요? 관뚜껑 열 거예요. 조문객들 앞에서. 와, 대박이네요. 하, 형님 완전히 망신당하겠네요. 시동생이 웃었습니다.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신고하려고요. 보험금 사기라고. 제가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알아볼게요. 그리고 장례식 날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조사팀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게. 정말요? 제 친구가 보험회사 다녀요.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5명의 여자를 초대하고 보험회사 조사팀도 오게 하고 200명의 조문객 앞에서 관뚜껑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완벽했습니다. 도련님, 근데 도련님은 괜찮겠어요?
형님이 나중에 알면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형님한테 받을 게 없어요. 차라리 연 끊는 게 나아요. 형수님만 챙기면 돼요. 시동생이 확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계획 세워요. 장례식 날까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형수님. 형님 제대로 혼내줍시다. 시동생이 돌아간 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동생이라는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주 후 장례식 날 남편은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크게, 또렷하게. 다음 날 시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받아왔어요. 제 친구가 조사팀장이랑 아는 사이래요. 정말요? 네. 상황 설명했어요. 박철수가 가짜 사망으로 보험금 사기 치료한다고. 증거는 장례식 날 나온다고요. 믿어줬어요? 처음엔 의심했죠. 근데 제가 형님이 의사 만나는 사진 보여줬어요. 돈 주고 받는 거 몰래 찍은 거예요. 시동생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한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장면. 남자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조사팀이 정말 올까요? 와요. 5억짜리 사기 사건이잖아요. 현장에서 잡아야 증거가 확실하니까. 형수님이 관 뚜껑 여는 순간 녹화하고 증거 수집할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될 거예요. 보험금 사기는 중범죄니까요. 감옥. 남편이 감옥에 간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착잡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이것도 남편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수님, 형님이 장례식장에 거금을 줬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요? 1억이요. 장례식장 사람들 다 매수한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1억이요? 형님이 그 장례식장 직원들, 장례 지도사 다 입을 다물게 했어요. 화장장 가기 직전에 형님을 관에서 빼내주기로 했대요. 관은 빈 채로 화장하고 형님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공범이네요. 네. 보험금 사기 공모죠. 다 처벌받을 거예요. 1억. 남편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요? 형님이 비밀 통장에 돈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빌렸대요. 여자들한테요? 네.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거짓말해서 각각 1,000에서 2천만 원씩. 어차피 해외 도망가면 안 갚을 거니까.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의사 매수에 3천만 원, 장례식장에 1억, 여자들한테 빌린 돈. 모두 합치면 2억 가까이. 도련님, 장례식장 주인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보험회사에 다 얘기했어요. 장례식장 사람들도 조사받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형수님, 형님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부고도 진짜처럼 만들었대요. 조문객들한테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급하게 돌아가셨다고 할 거래요. 그때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련님, 근데 우리도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우리 아들, 딸도요. 형님이 죽은 척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벌주려다가 자식들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시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는데요? 저와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은 형님의 범죄를 알리기 위해 협조했다고 증언할 겁니다.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경찰한테요. 그게 통할까요? 통해요. 우리는 보험금 사기를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오히려 신고자예요. 공범이 아니라. 시동생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수님이 형님 계획을 알게 된 건 최근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셨고 우리가 함께 보험회사에 신고한 거예요. 이건 범죄 은폐가 아니라 범죄 제보예요. 조카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보증할게요. 저도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이미 다 설명했어요. 형수님 가족은 피해자이자 신고자라고. 오히려 형수님이 없었으면 5억짜리 보험금 사기가 성공했을 거라고요. 시동생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형수님, 용기 내세요. 잘못한 건 형님이에요. 형수님이랑 조카들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하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속았을 뿐이고 이제 그 거짓을 밝히는 거예요. 고마워요, 도련님.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형수님이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장례식 3일 전 남편이 집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관에 누웠을 때 슬퍼해야 해.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알았어요. 울어줘야지. 애들도 울어야 하고. 남편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저는 옆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3일 후면 진짜 관 속에 누울 거야. 하지만 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속으로 비웃으며 억지로 눈물을 짰습니다. 여보, 목이 메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완벽해. 완벽하다고요? 당신 계획이 완벽하게 망할 거예요. 장례식 전날 밤, 남편은 흥분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서 애써 자는 척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장례식 치르고 화장장 가는 척하고 빠져나오면 돼. 2주 후면 비행기 타고 태국 가는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그 말을 들었습니다. 태국? 여자와 함께 가는 거겠죠. 저는 한국에 남겨두고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조문객 중에 보험회사 조사팀이 섞여 있을 거라는 것을, 5명의 여자가 모두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관 뚜껑을 열고 뺨을 때릴 거라는 것을, 장례식장 사람들도 같이 잡힐 거라는 것을. 새벽 3시,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여자의 얼굴. 주름이 깊었고 머리도 반쯤 휘었습니다. 4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 얼굴의 주인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거울 속 제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난다. 당신의 거짓도 나의 참음도 다 끝나. 심호흡을 하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받아온 수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자기 장례식에 직접 옷을 입는 남편의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상주 복장이었죠.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장례식장 주인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됐대. 오늘만 지나면 끝이야. 네, 정말로 끝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천국 의문 장례식장 간판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장례식장 주인이 나왔습니다. 철수 형님 오셨습니까? 40대 남자였습니다. 응, 다 준비됐지? 네,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형님이 어제 새벽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고도 다 돌렸고요. 두 사람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관, 뚜껑이 열려 있었고 흰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 입고 미소 짓는 사진. 마치 정말 죽은 사람처럼 꾸며놨습니다. 형님, 여기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남편이 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딱 맞네요. 좋습니다. 시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도착했어요. 밖에서 대기 중. 여자들 오는 거 확인하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보험회사 사람들도 왔어요. 조문객인 척하고 있어요. 3명. 카메라 준비했대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 조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하나둘씩 영안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면서 갑자기 악화됐대.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영정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모두 진짜 사망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9시 아들과 딸이 도착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빠,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들도 남편 계획에 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죽은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을 병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9시 30분. 시동생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 한 명 들어갔어요. 30대. 울면서 김미선이겠죠. 또 왔어요. 40대 여자. 검은색 원피스. 박소영. 3번째.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문객이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 참 안타깝네. 가족분들 힘드시겠어.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 모두 남편이 정말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앞줄 왼쪽에 3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오른쪽에는 40대 여자. 박소영. 뒤쪽에도 3명이 더 보였습니다. 다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고 믿으니까요. 보험회사 사람들도 찾아봤습니다. 시동생이 보낸 사진으로 얼굴을 외웠습니다. 중년 남자 셋. 평범한 조문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쥐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시동생이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5번째 여자 도착. 다 왔어요. 완벽했습니다. 5명의 여자가 모두 왔습니다. 서로 모르는 채로, 남편도 모르는 채로 곧 시작될 겁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 10시 정각,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문객이 2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박철수님의 영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결식, 정식 장례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진짜 죽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자상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는 말기암으로 향년 6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줄이 길었습니다. 200명이 절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여자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김미선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슬픔 같았습니다. 박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차례가 왔습니다. 김미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소영도 나왔습니다. 조용히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5명의 여자가 모두 절을 마쳤습니다. 관 속의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체 연기였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절을 마쳤습니다. 이제 관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연구차로 모시겠습니다. 화장장으로 발인하시겠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가려졌습니다. 이대로 관을 닫고 연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가는 척하면 남편은 뒷문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영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멈췄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끝날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200명의 조문객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충격받은 얼굴들, 무슨 소리냐는 표정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당신 일어나요. 언제까지 거기 누워 있을 거예요? 관 속의 남편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저게 무슨 충격받아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눈 떨렸어요. 이 사람 살아있어요. 이거 다 쇼라고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문객들이 관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남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당신한테 속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서러움으로.
남편이 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야. 이게, 뭐가 이게예요? 죽은 척하고 보험금 타서 딴 여자랑 즐기려는 거잖아요. 의사 매수한 것도, 장례식장에 1억 준 것도, 여자랑 해외 도망가려던 것도.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죽은 척? 보험금 사기라고? 세상에. 200명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오해고. 오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5억 타서 해외로 나가자. 순이는 일부만 주고 버리면 돼. 읽어주니까 조문객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김미선이었습니다. 오, 오빠, 살아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살아계셨어요? 나머지 3 여자도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5명의 여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김미선이 박소영을 가리켰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은 누구세요? 박소영이 반문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들은 누구예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건, 이 사람들이요? 당신 애인들이에요. 5명. 15년 동안 동시에 만난 여자들이죠. 제 말에 여자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오빠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부인이 식물인간이라고 들었어요. 당신은 그럼 여동생이 아닌 부인이었던 건가요? 여자들이 각자 들은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조문객들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쇼야? 5명을 동시에? 대박. 무슨 이런 일이. 남편이 관에서 완전히 나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야. 다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짜로 죽은 척하고 5억 원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의사한테 3천만 원 줘서 사망진단서 발급받기로 했고요. 장례식장 사람들한테 1억 줘서 화장장 가기 전에 관해서 빼내주기로 했어요. 장례식장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장례식장 주인이 뒤로 물러서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쪽에 있던 3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보험회사 조사팀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팀입니다. 박철수 씨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자분들 현행범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남편과 장례식장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나는 정말 아팠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진단서 보여주시죠. 진짜 진단서요. 의사한테 3천만 원 주고 산 가짜 말고요. 보험회사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보험금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도 공모죄로 함께 고발됩니다. 장례식장 주인이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형님이 돈 주면서 부탁해서. 그게 공모죠. 보험회사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형님이 의사 만나는 사진, 돈 주는 사진, 그리고 여자랑 통화하는 녹음 파일. 시동생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경찰 오는 대로 인계하겠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15년 동안 5명 여자 만나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를 버리고 해외 도망가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 있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관 속에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반지가 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편이에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보험금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장례식장 주인과 직원 2명도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는 돈 받고 일만 한 거예요. 그게 범죄입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 5명도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이죠? 진술 좀 해주셔야 해요. 여자들이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거 봤네. 부인이 용감하시더라. 40년 참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안실이 텅 비었습니다. 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빈 관,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 결혼 반지만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잘하셨어요. 형님 자격 없어요.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응, 가자. 저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남편 없이, 거짓말 없이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가짜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보험금 사기, 공문서 위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선고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사기는 중범죄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서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혼 날짜,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사기행위라고 적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몇 줄로 정리되는구나. 서명을 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좋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동생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구치소에서 편지 보냈대요. 읽으실 거예요? 아니, 안 읽을 거야. 잘하셨어요. 형님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시동생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줬습니다. 형수님, 이제 형수님 인생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박철수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순희, 그냥 이순희였습니다. 이상하게 이름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양복, 넥타이, 구두, 시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40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결혼 사진도 앨범에서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만 행복했던 거였죠.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남편,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보험금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년. 감옥에서 4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 저녁에는 딸네 집에 가서 손자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여자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거 어때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편 뒤를 쫓아다니느라, 남편 기분 살피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꽃을 봤습니다. 하늘도 봤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여름,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 갔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저. 손자가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요. 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형님이 어제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암이었대요. 진짜 암. 교도소에서 검사했는데 말기 췌장암이었대요. 결국 진짜로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정말로 죽었다. 6개월 전에 거짓말로 했던 그 말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말기암. 6개월.
남편이 처음에 거짓말한 게 사실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말로 걸린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미워했던 사람인데, 배신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 아이를 낳고 키웠던 사람,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도 나름대로는 저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비겁한 방식으로지만, 여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비통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눈물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다음 날 교도소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다 할게요. 고마워. 저는 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정말로 떠났습니다. 영원히.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에 가고 손자를 보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편 없는 삶. 하지만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여자의 얼굴.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 괜찮네. 나 잘하고 있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 그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아팠고 힘들었고 때로는 후회스러웠지만 그것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이순희의 새로운 인생. 거짓 없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 저는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순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년을 살아오며 40년을 한 남자에게 바쳤던 여인.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고 남편 기분을 살피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배신과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참으면 40년치 상처가 쌓입니다. 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죽은 척하는 사기극을 통해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명 앞에서 관 뚜껑을 열고 외쳤습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그 한마디가 40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남편의 무시, 자식들의 당연함, 며느리의 불손함, 시댁의 차가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쌓이고 쌓인 서러움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순이는 60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친구를 만들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40년이 늦은 게 아니라 60년째에 시작한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두 번째 교훈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5명의 여자를 만나며 완벽하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피를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살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세 번째 교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이에게는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주고 계획을 도와주고 편이 되어준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고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나 힘들어. 나 도와줘.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입니다. 순이는 복수하려고 관 뚜껑을 연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려고 연 겁니다. 40년의 거짓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의 그늘에서 나오려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뚜껑을 연 겁니다. 복수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남편이 진짜 암으로 죽었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인데도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때문입니다. 미움과 사랑, 배신과 추억, 분노와 슬픔이 다 섞여 있는 복잡한 감정.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슬프고 화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의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황혼의 편지함이 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공감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이 공감됐다. 다음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이든 70이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편 것도 자식 것도 시댁 것도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을 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황혼의 편지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